방금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병원비로 보낸 6천만 원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2,9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말도 안 돼요. 그건 어머니 병원비인데 어떻게 증여세를... 더 충격적인 건 5월부터는 현금 500만 원만 인출해도 AI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낭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이제 가족에게 돈도 못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15분만 보시면 평생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조사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법, 가족에게 돈 주고받는 합법적인 방법, 그리고 5월부터 절대 인출하면 안 되는 금액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중요한 세금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세무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금전 거래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내용이 어렵더라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하루에 얼마 이상 인출하면 안 되는지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한 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윤재호 씨는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총 1억 원을 마련했고 그중 본인이 부담한 6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위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국세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왔습니다. 증여세 2,9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윤재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표정, 단지 어머니를 돕고자 했을 뿐인데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올해 5월부터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상한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만 건의 세무조사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현금 얼마를 인출하면 세무서에서 주목할까요? 바로 999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날마다 창구에서 보는 이런 패턴들이 은행 직원들에게도 다 보입니다. 월요일 999만 원, 화요일 999만 원, 수요일 999만 원, 이렇게 인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의 이런 패턴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심거래로 보고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을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합니다. 매일 또는 며칠에 걸쳐 999만 원씩 인출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5월부터는 AI가 이런 패턴을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확인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숨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인 78세 서명철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5천만 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손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싶으셨죠.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찾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매일 999만 원씩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결국 손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게 되었고 서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잃으셨습니다. 사실 서 할아버지의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샀던 겁니다. 이런 세금 폭탄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제가 30년 동안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해 찾아낸 3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도 인정한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탈세가 아닌 정당한 세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마법의 종이의 차용증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맡은 세무조사 중 약 70%가 가족 간 금전거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90% 이상이 적절한 차용증이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가족이니까 서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눈에는 증거가 없는 돈의 이동은 모두 증여로 보입니다. 제가 개발한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이만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금 6천만 원을 빌렸기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자는 연 3.5%로 하고 상환은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 2025년 5월 7일 차용인 이름, 대여인 이름. 이 간단한 문장 한 줄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마법의 방패입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무조사관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차용증을 만들기 위한 제 비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째,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금 6천만 원 6천만 원처럼요. 이렇게 하면 금액 위조가 불가능해집니다. 한글로만 쓰거나 숫자로만 쓰면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율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법정 이자율인 연 3.5%에서 5%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100% 증여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이자가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너무 낮아도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불법 사금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법정 이자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월 30일에 50만 원씩처럼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이게 없으면 차용증의 효력이 반감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상환 계획이 없는 대출은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날짜와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세요. 컴퓨터로 타이핑한 서류에 서명만 추가하면 세무서에서 100% 의심합니다. 나중에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5만 원의 공증 비용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줍니다. 공증은 세무조사의 황금 방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무서에서도 공증된 서류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윤재호 씨가 만약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 병원비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종이 한 장과 공증 비용 5만 원으로 2,9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보이는 흐름 만들기입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거래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송금하세요. 저는 이것을 돈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릅니다. 돈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그 사이의 여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큰 금액이 이동하면 세무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진짜 대출이라는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 트릭은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이런 메모 하나가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제가 상담한 수천 건의 세무조사 중 이체 메모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의 승소율 차이는 무려 4배입니다. 이체 메모가 있으면 세무조사관도 이건 확실히 대출이군요라며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환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상환을 미루게 되었다면
간단한 상환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양쪽 다 서명하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조미경 씨는 이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완벽하게 이겨낸 사례입니다. 조미경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이체할 때마다 5월 이자 수령, 원금 일부 상환 수령 등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결국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미경 씨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정확하게 따랐기 때문에 세무조사관도 더 이상 의심할 구석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비법은 증거 수집의 과학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두세요. 첫째, 통장 거래 내역.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인터넷 뱅킹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은행은 보통 5년 이상 된 거래 내역은 쉽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체할 때 남긴 메모. 어머니 병원비, 아들 결혼 자금 대출 같은 메모가 중요합니다. 이런 메모는 나중에 세무조사 때 돈의 용도를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셋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 보냈습니다. 아들 이번 달 이자 받았어. 같은 메시지도 좋은 증거입니다. 세무조사관들은 이런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는 조작하기 어렵고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차용증과 약정서. 처음 작성한 차용증과 나중에 변경된 약정서를 잘 보관하세요. 원본을 잃어버리면 복사본이 있어도 효력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원본 관리에 특히 신경 쓰세요. 다섯째, 공증 서류.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공증 서류는 세무조사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래는 10년까지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결혼 자금, 집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대부분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윤재호 씨처럼 부모님의 병원비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제자매나 친척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10%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커질수록 5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750만 원 정도 됩니다. 더 큰 금액이라면 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현금으로 주면 더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를 더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른 사람 통장에 그만한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에서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거래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주면 흔적이 남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명철 할아버지처럼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마치 저 좀 감시해주세요라고 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황민석 씨의 사례를 보세요. 딸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5일 동안 매일 1,0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딸에게 전달했죠. 딸은 이 돈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딸의 소득으로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준 5천만 원이 발각되었고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황민석 씨는 일반 직장인인데 어떻게 나를 발견했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 고가의 차량 구입, 결혼과 같은 생애 주요 이벤트에 집중합니다. 이런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큰 금액은 반드시 추적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족에게 돈을 안전하게 줄 수 있는 제 특별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님의 병원비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직접 지출은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도 증여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셋째,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려면 2년에 나눠서 5천만 원씩 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때는 형제자매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한 자녀가 부담할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절대 인출하면 안 되는 금액은 하루 5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었지만 5월부터는 AI 시스템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 관리합니다.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패턴은 더욱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 시스템은 5월부터 더 세밀하게 작동합니다. 3일 동안 매일 500만 원씩 인출하면 AI 시스템이 이를 의심거래로 표시하고 추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제가 국세청 내부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체할 때 용도를 명확히 메모에 적어두세요. 계좌이체는 거래 목적이 명확해 의심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자동차 구매 같은 정당한 현금 사용 목적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 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등을 은행에 제시하면 큰 금액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심거래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말 불가피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여러 은행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 은행에서 정직하게 목적을 밝히고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소액씩 인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방법을 종합해서 가족 간 금전거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이체할 때는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흐름을 만드세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가능하면 의료비,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제가 30년 동안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노하우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지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하세요. 이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입니다. 단 몇 분의 노력으로 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증여와 양도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새로운 절세 비법을 공개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